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며느리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뭔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의지가 될 것 같나요? 하지만 저는 사랑스러운 의사 며느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60대 후반 가정주부인데요. 제 남편은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췌장암을 얻고 세상을 뜬 거예요. 울 남편의 시댁 쪽과 우리 친정까지 모두 다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도 췌장암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단 한 번도 속썩인 적 없고 정말 성실하고 착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도 유난히 똑똑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쉬는 날마다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자꾸 누군가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아들이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매번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더니 잔뜩 긴장을 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전부터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었잖아. 사실 엄마 말이 맞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번에 여자친구하고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지만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쁜 표정으로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면 엄청 좋아할걸? 성격도 좋고 예쁜데 의사라니까? 게다가 나랑 이야기가 잘 통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반했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아들이 이번 주 주말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길래 준비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자 집안은 분주해졌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해 놨는데요. 제가 워낙 정신없이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니까 아들 녀석이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들 녀석이 몇 번이고 저를 안정시키다가 드디어 그날이 되었죠. 아들놈과 아들놈의 여자친구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예비 며느리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했는데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비 며느리의 성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이더라고요. 서로 칭찬해주기 바빴고 밥을 먹는 동안 계속 서로를 챙겼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의사가 됐는지 물어봤는데 예비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할머니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앓고 있는 병이 있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겸손하게 웃으면서 아들을 만나고 난 뒤로 인생이 더 행복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 녀석이 여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들 녀석이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올지 걱정했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니까 잘 살아봐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지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아들 녀석이 예비 며느리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비 며느리가 생각보다 올곧고 참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예비 며느리네 집안은 우리 집안에 비해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돈과 예비사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소박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자식을 의사로 키우신 분들답게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깊고 배울 만한 점이 많았어요. 게다가 예비사돈이 먼저 예비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고 해서 아들과 결혼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며느리랑 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일하는 걸 가끔씩 힘들어할 때마다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대견해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아주 싹싹하게 잘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절 위해서 자주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애교를 잘 부리고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올 때마다 맛있는 걸 항상 해줬는데요. 며느리가 진짜 섬세한 게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전에 갈비찜 좋아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갈비찜 만들 줄 아냐고요? 당연하죠. 남편한테도 자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갈비찜 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해서 제가 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는데요. 아들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는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지 칭찬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음식이 완성돼서 며느리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갈비찜을 맛봤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음식할 때 저는 식재료를 다듬거나 썰기만 했었거든요. 며느리 음식 솜씨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제가 며느리에게 요리까지 잘할 줄 몰랐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니까 행복하네요. 제가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어머님 집에 자주 놀러와서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며느리가 제가 오는 거면 언제든지 대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차 한잔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종종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며느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어쩔 땐 친구 같고 어쩔 땐 친딸 같고 편했어요. 맛있는 걸 나눠 먹으면서 며느리랑 이야기 나누는 게 소소한 재미가 되어버렸죠. 누가 맛있는 걸 선물해 주거나 길 가다가 신기한 음식, 새로운 음식을 보면 며느리랑 같이 먹으려고 놔두는 버릇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랑 자주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전 아들밖에 없어서 몰랐는데 이래서 다들 딸 낳고 싶어 하나 싶었죠. 게다가 며느리가 제 생일이나 명절, 크리스마스 같은 때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면서 저한테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사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다니 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글쎄 며느리가 아들 둘을 낳았지 뭐예요. 며느리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안 그래도 예쁜 며느리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산후조리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를 이렇게 북돋아주기도 했어요. 며느라, 안 그래도 여기저기 병원 옮겨 다니면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며. 내가 이참에 병원 치워줄게. 거기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경력도 쌓고 투자도 해보고 그래라. 실제로 이렇게 말한 뒤에 병원을 조금 크게 지어주었더니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가 한결같이 저한테 잘해서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어요. 전 이제 걱정할 거리도 없고 행복하게 살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게다가 제가 다른 집보다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서 돈 걱정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랑 잘 지내고 아들하고도 무난하게 연락하고 지내니까 앞으로 살 날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평소랑 다르게 엄청 화가 나 있는 거 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님, 첫째랑 둘째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여간 말썽이 아니에요. 둘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고 있어요. 큰애는 같은 반 애들 물건을 수시로 훔치고 작은애는 학교에서 싸움질을 했대요. 그 당시에 큰애가 중2이고 작은애는 초6이었을 거예요. 작은애가 싸운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집이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큰애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가 병원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한테 신경을 못 써주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바쁜 시기에는 정말 정신없거든요. 제가 전화하면 아들 녀석이 빨리 전화 끊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도벽에 있는 이유가 결핍이 있어서 그렇대요. 작은 애도 그렇고 큰 애도 그렇고 부모가 바빠서 애정을 못 주고 챙겨주질 않으니 애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로 그랬죠. 너랑 아들이 병원 일이랑 로펌 업무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애들을 챙겨줄게. 애들이 사고 치면 내가 가볼 테니까 나한테 전화 달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내 연락처를 좀 알려주어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그전까지는 씩씩대고 있다가 바로 목소리를 바꾸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난감했거든요. 친정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애들 문제는 같이 해결해 보자고 했었거든요. 그 후로 며느리가 학교 선생님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줬나 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화를 건 상대방이 이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진영이 할머니 맞으신가요? 저 진영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진영이 어머님이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진영이 도병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학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이러시길래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선생님이 그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가 사고치면 잘 타이르고 교육시켜야 하는데 부모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영이가 부모님이 관심을 안 주고 일만 하니까 나름 서운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께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워낙 바빠서 애들 돌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할머니인 제가 신경을 좀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 손주들이 학교 끝나면 제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미 애들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지 말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있지만 손주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학교에는 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선생님이랑도 늘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며느리가 바쁜지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자고 하길래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손주들 밥 먹이면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글쎄, 첫째 손주 녀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보고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너희 같은 애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닮았으면 머리도 좋고 바르게 자랄 텐데 어떻게 그런 멍청하고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하냐고 뭐라 했어요. 첫째 손주 녀석이 울먹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애들을 엄청 몰아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놨죠. 애들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진짜로 애들한테 어떻게 자기 뱃속에서 너희 같은 애들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멍청하고 한심한 짓거리만 한다고 했냐? 정말 애들 혼낸다고 그런 말들을 한 거야? 애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무 그러지 말아라. 제가 이러면 며느리가 네 어머님 하고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물러서지 않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애들 너무 감싸주지 마세요. 애들이 어머님 집으로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럴 때 호되게 혼 좀 내시라고요. 그동안 오냐오냐 키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며느리랑 따로 살았어서 손주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좀 격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자식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보듯이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타일러 봤는데요. 너무 권위적으로 굴지 말아라. 애들이 그러면 더 나쁘게 나간다. 이럴 때 오히려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행동해봐. 무조건 엄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며느리가 타일러지기는커녕 말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글쎄 평소랑 다르게 이러는 거 있죠. 애들이 물건 훔치고 친구들이랑 싸울 정도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혼낼 때마다 바락바락 대들면서 못 이기니까 일부러 사고치고 다니는 거라고요. 부모 잘 만나서 호화롭게 살고 있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걸 고마운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얌전해질걸요? 제가 한번 엄하게 키워볼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지켜보세요. 며느리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혼을 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애들 엇나가면 큰일 난다. 입이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냉정하냐. 누가 보면 어디 다리에서 주워온 애들인지 알겠어. 남의 애들인 줄 알겠다고.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투덜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나름대로 납득이 되긴 했어요. 이게 다 남편이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옆에서 딱 이것까지만 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말 싹 다 무시하고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요. 우리 아들이 손주들한테 약해서 다 사주긴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같이 놀러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손주들이 장난감 사달라면 바로 사주고 안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장난감도 한때려니 했는데 아직도 비싼 게임기, 비싼 컴퓨터를 매번 사달라고 하고 아들은 그걸 또 바로 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다가 애들 버릇 나빠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가 조용히 있는 걸 듣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죠? 남편이 그러는 거 여러 번 보셨잖아요. 어머님은 같이 안 사셔서 가끔 보셨지만 전 그 모습을 매번 봤다고요. 어머님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며느리 신경이 곤두선 것도 이해가 갔어요. 며느리 눈에는 애들이 버릇없어진 게 보이니까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뒀었는데요. 알겠다. 너도 무슨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해진 거겠지.
일단 내가 자식 키워봤고 경험한 게 많이 있으니까 손주들이랑 잘 이야기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미 비뚤어진 애들 마음 다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심코 전화를 받아보니 사무장이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김 변호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전화를 받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사무장한테 어디 병원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사무장이 어디 병원인지 알려줘서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도 제 전화를 받고 당연히 놀랐죠. 또 저희 집이랑 아들네랑 거리가 가깝거든요. 며느리가 급하게 차를 몰고 와서 며느리 차를 타고 사무장이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사무장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들은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아들이 있는 쪽으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서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아들 녀석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거든요. 전 이제 아들이 건강만 회복하면 예전처럼 지내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 상태를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검진해 본 결과 환자분의 지능이 5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으니까 퇴원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똑똑했던 변호사 아들이 5살이 되어버렸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죠. 일단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해 주신 대로 퇴원 절차를 밟았는데요. 며느리가 이 일을 하면서 애들도 돌보는 것은 물론 아들까지 케어할 생각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져 가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일하면서 애들만 돌봐라. 안 그래도 손주들 때문에 아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케어해 주려고 했어. 상주 가정부를 고용해서 나랑 같이 아들을 보살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아들 상태가 그러면 손주들 정서에 안 좋을 거 아니냐.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가 눈물을 터뜨리더니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저랑 애들을 위해서 그래주신다니. 제가 병원 일만 하면서 남편 일에는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님 집이랑 애들 있는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아들 녀석을 제 집으로 데려와서 케어하게 된 거죠. 손주들은 지 아빠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눈치껏 말썽은 덜 피우더라고요. 그래, 손주들이 말을 잘 들어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싶었을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도 어찌나 예쁘게 잘하든지 약속대로 퇴근 후에 저희 집에 들러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한테는 남편이지만 어머님한테는 아들이라서 저보다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슬프고 힘들지만 제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집에 갔을 때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해줘서 감동받았죠. 정말 어디에도 없는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만 며느리한테 감동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갑자기 잠을 안 잔다고 고집을 피워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발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서 눈을 떴거든요. 아들이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며느리가 제 발을 마사지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 발을 만져보면서 이러는 거 있죠. 세상에, 어머님 발 좀 보세요.
고생하느라 발이 많이 부으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동안 발 아프지 않으셨어요? 마사지 기계라도 사드릴까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온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제 발을 만져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여기서 울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눈물을 꾹 참은 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괜찮다. 무슨 마사지 기계야. 마사지 받아야 할 사람은 며느리 너인 것 같으니까 난 신경 쓰지 말아라. 피곤할 텐데 얼른 집으로 가서 자. 그날 며느리가 절 꼭 안아줘서 부둥켜 안은 채로 눈물을 계속해서 삼켜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뒤로 진짜로 마사지 기계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며느리가 사준 마사지 기계로 쌓인 피로를 풀어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며느리가 뭘 사주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쉬는 날에 꼭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이랬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남편 돌볼 테니까 꼭 쉬세요. 집안일도 하시면 안 되고 옆에서 남편도 챙기지 마셔야 해요. 알겠죠? 며느리가 이러면서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길래 같이 움직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절 침대에 눕히거나 소파에 앉힌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셔야죠. 자꾸 이러시면 밖에 있다가 오시라고 할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 때문에 집으로 자주 찾아와서 매번 이랬어요. 서로 내가 하겠다, 아니 내가 하겠다 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며느리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아들 돌보느라 정신없던 날 며느리가 병원에서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술 한잔 하자며 안주를 만들어주겠대요. 그때 며느리랑 마주 앉아 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저 정말 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가끔 어머님 볼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친정엄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술에 약간 취한 얼굴로 우리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짜릿했고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날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고생 많다고, 진짜 이런 고난이 따로 없다고 말하면서 술잔을 부딪혔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있으니까 버틸만 했죠. 저 혼자였으면 어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낸 지 2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이 삶도 익숙해질 무렵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며느리와 점심을 좀 먹고 검사도 할 겸 며느리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며느리를 만났죠.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좀 오시라고 했는데 이제야 오세요? 어머님 나이 때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건강 안 챙기다가 병이 아주 나중에 발견된다니까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저는 오히려 친딸 같고 좋았는데요. 며느리가 이제 제 검사 결과 좀 보자고 하면서 차트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검사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머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우리 어머님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어쩜 이럴 수 있죠? 그것도 상태를 보아하니 말기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어머님 어떡해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길래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아프다는 실감이 안 나기도 해서 일단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달래봤어요. 아이고, 아픈 사람은 난데 네가 왜 이렇게 우는 거냐.
난 괜찮다. 일단 난 지금 괜찮으니까 울지 말아라. 이러지 말고 점심 먹으러 갈까? 우리 며느라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게. 이러고 나서 잠깐 화장실에 들리겠다고 했는데요. 며느리 앞에서는 괜찮은 척 연기를 했지만 실제로 괜찮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췌장암, 아들은 사고로 5살이 되고 저까지 이렇게 되다니. 세상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칸 안에서 숨 죽여가며 울고 있는데 간호사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글쎄,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최 원장님 무섭더라. 그 시모만 불쌍하지. 최 원장님이 어머님 하시던 분 시어머니 맞지? 최 원장님이 시모랑 같이 있을 땐 그렇게 울고불고 하더니 시모가 진료실에서 나가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씩 웃더라. 게다가 이미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해주면서 둘이서 수근거리고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남편분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 어떤 남자랑 차 타고 가는 걸 봤어. 어떤 남자랑 자기야 하면서 통화하는 거 들은 적도 있다니까.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니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한테 저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고 병원은 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지능이 낮은 아들보다 며느리한테 건물을 남겨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뭔가를 따질 수는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말한 게 단순한 소문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제 명의로 된 병원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막 굴려봤죠. 그때 마침 간호사들이 화장실을 나갔길래 주변이 싹 조용해졌을 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상주하고 있는 가정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봤는데요. 오늘 며느리가 아는 병원에 갔거든. 근데 화장실에서 간호사들이 며느리 뒷담을 그렇게 하더라. 며느리가 내 앞에서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있고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 이 소문이 진실인지 알아내고 며느리 이것의 정체를 다 까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상주 가정부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주더라고요. 상주 가정부가 조금 젊은 편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논의했더니 가정부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원장님, 차 블랙박스 파일을 뒤져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간호사들 말대로 원장님이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계시는 거면 차도 같이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가정부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만날 핑계를 대고 병원에 또 방문했는데요. 며느리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발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자마자 주최 요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최 원장님 알고 계시죠? 내가 그 최 원장 시어머니고 이 병원이 제 명의로 된 병원인 거 아실 것 같은데 며느리 찾게 좀 주세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보러 자주 갔었고 제 명의로 된 병원이니까 주차 요원이 절 알아보더라고요. 주차 요원이 며느리랑 제가 고부 사이인 걸 아니까 순순히 차키를 넘겨줬어요. 미끼용으로 소소한 깜짝 선물을 사와서 그걸 며느리 차에 넣어놓고 가정부가 말해준 블랙박스 카드를 빼왔는데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며느리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차에 타보니 선물이 있더라고요. 주차 요원한테 어머님이 넣어놓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물을 주실 거면 직접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가 뭐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를 악물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생각나서 하나 사왔다. 그냥 줄까 했는데 네가 바쁠 것 같기도 하고
놀래키고 싶어서 몰래 넣어놓은 거야. 네가 좋아하니까 됐다. 별거 아니지만 잘 써라. 이렇게 말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죠. 가정부의 도움으로 저는 그 카드 안에 녹화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걸 며칠 동안 들으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며느리가 확실히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 남자는 제가 아는 남자였어요. 바로 제 아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저에게는 조카 같은 존재였죠. 제 아들 법대 동기인데다가 제 아들과 동반 입대됐던 아들 절친이었거든요. 가난한 집 아들이라 제가 아들 면회 갈 때마다 그 아이도 꼭 챙겨주고 아들에게도 사무장으로 고용하라고 추천하곤 했었는데 그 녀석이랑 며느리가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을 가로챌 모의를 하는 걸 들으니까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며느리를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녀석은 조카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심지어 며느리가 자기 목소리가 녹음될 것도 생각 못하고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닮아서 사고만 치는 자식들도 다 버릴 거야. 어머님 재산 어머님이 세워준 병원만 챙겨서 자기랑 새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좀만 기다려. 내가 얼른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리고 자식들한테 벗어나서 당신이랑 얼른 떠나버릴 거니까. 전 이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보다 더한 말을 씹으렸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가 사무장이랑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자기랑 얼른 떠나고 싶다. 지능 떨어진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런 남편 닮아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모자란 것들 싹 다 버리고 싶어. 시모 재산만 쏙 챙길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시모한테 착한 척 연기하면서 아양 떨고 비위 맞춰주고 있어. 내가 지 좋아하는 줄 알아. 핏줄이 어디 가겠어? 전 며느리가 그렇게 험악한 말을 내뱉을 줄 아는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항상 얌전한 척, 교양 있는 척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간 열불이 나서 며느리를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죠. 그러다가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며느리한테 병원이랑 제 재산을 다 넘겨주겠어요. 곧바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바로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너 그동안 나 몰래 저지르고 있던 짓거리에 이제 슬슬 고백할 때 되지 않았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상간남이랑 같이 내 재산 빼돌릴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서 언제까지 내 앞에서 가식 떨고 있을 건데? 네가 하려는 짓 전부 다 알아버렸으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라. 제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질러버렸냐고요. 여러분, 제 아들 지능이 5살이 되어버렸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아드님이 지능 상태가 5살 정도가 되신 거라면 어머님께서 대리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의식불명이 된 식물 상태나 지능이 낮은 상태가 됐는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대로 이혼을 진행해보죠. 변호사가 그렇게 말해줘서 피성년 후견인을 대신해서 며느리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 몰래 바람을 피웠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알아낸 법적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쭉 읊어줬는데요. 내가 변호사하고 다 상담 받아보고 이렇게 말한 거거든. 우리 아들 상태가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이혼할 수 없는 상태니까 피성년 후견인 대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랑 널 직접 이혼시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내가 그 증거들도 가지고 있어서 네가 빼도 박도 못할 거다.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처음엔 제 말을 안 믿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주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거든요.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설마 병원에 오셨을 때 간호사들한테 이상한 말 들으셨어요?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설마 저 못 믿으세요? 어떻게 저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소문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요. 진짜 실망스러워요. 간호사를 얼마나 갈궜으면 찔려가지고 지가 먼저 간호사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며느리 본성대로 사람 무시하고 헐뜯고 하찮게 보고 그랬겠죠. 우리 손주들한테 하듯이 간호사한테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간호사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간호사들은 잘못하면 본인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협조하겠어요. 간호사들한테 뭔가를 들어봤자 어차피 이야기일 뿐일 테고 제가 뭔가를 알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며느리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말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반응했죠. 네가 저번에 갑자기 선물 줘서 고맙다고 했었지? 사실 그거 너한테 선물 주는 척 연기하면서 블랙박스 녹음본을 가져간 거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헉 소리를 내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거 있죠.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이랑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남편이랑 자식들 버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빌고 있길래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사정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이 오해할 만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사고치는데 남편까지 아프기 시작하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병원만이라도 유지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세상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이러길래 속에서 반발심이 훅 올라왔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이 악마 같은 년놈들과 손절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는데요. 손주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 네 같은 게 애들을 키웠으니까 우리 손주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지. 넌 애 키울 자격이 없다.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이러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보고 입 다물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온갖 짜증을 다 냈죠. 후견인 자격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악을 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병원도 내가 해준 거고 내 명의로 된 병원이니까 지금 당장 빼. 그니까 며느리가 코를 훌쩍이면서 뭐라 웅얼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지 안 들린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어디예요? 혹시 집이세요?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갈게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게요. 저는 당연히 며느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곧바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돌보고 있었고 며느리가 종종 와서 아들 상태를 살피면서 케어도 도와주었으니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제 앞에 무릎 꿇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블랙박스에 찍히거나 녹음된 것들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남편이 아픈 대로 마음이 외로워졌는데 사무장이 절 꼬신 거예요. 저 아직도 남편 사랑해요. 남편이랑 자식들 버리고 어머님 재산까지 전부 다 빼앗아서 오라고 한 것도 사무장이에요. 사무장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렇게 험한 말 한 거라고요. 어머님,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와다다 쏟아내는데 얼척이 없더라고요. 제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다 들어봐서 아는데 이거 딱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비아냥댔죠. 이런 상황에서 구라치는 거 보니까 뉘우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끝까지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앉아있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린 거지? 그래, 네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같은 건 참교육을 좀 당해봐야 돼. 내가 우리 아들이랑 니를 이혼시키고 양육권도 다 가져와서 애들한테 접근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병원도 다 빼앗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엉엉대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든 채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절 용서해 주실 건데요? 제발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며느리가 제발 말해달라고 사정을 하길래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사무장을 제 앞으로 끌고 와서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며느리한테 사무장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럼 사무장도 와서 사과하라고 해라. 사무장 그 자식도 내가 얼마나 예뻐해주고 좋은 자리까지 챙겨줬는데 내 뒤통수를 쳐? 내가 그거 사과까지 받아야겠다.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어머님이 당신 사과도 받아야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올라와. 달려와야 돼. 늦장 부리면 안 돼? 며느리가 이러고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사무장이었어요.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거의 5분 만에 왔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사무장이 넙죽 엎드리면서 이랬는데요. 멀쩡한 가정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그동안 본 세월이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무장이 벌벌 떨면서 사과를 하는데 제 귀에 꽂히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다른 게 꽂혀서 제가 사무장이랑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떠봤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리 아들 몰래 둘이 사귀는 사이잖아. 설마 사무장이 며느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야? 상간남 주제에 아주 당당하네.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년놈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네 둘이 아주 똑같은 것들이야. 여기 올라오기 전에 불쌍한 척 하자고 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니들이 뉘우치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여기서 나가라. 썩 꺼지라고. 문 밖으로 그것들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 두 것들 멱살 잡은 채로 질질 끌어서 밖에 던져놓았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울부짖으면서 제 다리에 매달렸지만 파리채 휙휙 휘둘러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를 이혼시켰어요. 당연히 아들이랑 제 쪽이 승소해서 재산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를 두둑하게 챙겼죠. 상간남 소송도 같이 해서 사무장한테도 위자료를 뜯어냈는데요. 그 뒤로 이전 며느리가 제 명의로 된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사무장이랑 이전 며느리가 피 터지게 싸웠나 봐요.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최 원장 그년이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복수를 했어요. 제가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직원이나 붙잡아서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꼬셔서 파탄냈다는 소문을 쭉 냈어요. 그 뒤로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제 평판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그때 또 저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겹쳐져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사무장이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면서 도와달래요. 잔뜩 흥분한 채 며느리가 이랬다면서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최 원장 그년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블랙박스 녹음본 좀 주실 수 있나요? 최 원장 그년이 일하고 있는 병원 알고 있는데 거기 병원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그 녹음본을 공개할 거니까 제발 좀 넘겨주세요. 사무장이 이러길래 제가 이전 며느리에게서 얻어낸 증거들을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사무장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무장이 이러더라고요. 최 원장이 드디어 새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잘렸어요. 다른 병원에 취직한 거 알아내서 또 폭로하려고요. 지금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쳐놓고 오히려 노발대발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최 원장 그것이랑 끝까지 가보려고요. 사무장이 이를 갈면서 이러길래 열심히 해보고 어디 한번 보고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 뒤로 그 두 것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고 있는데 둘이 아주 서로의 인생을 망치면서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무장이 꼬박꼬박 보고해주면서 자기가 복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굽신거리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제가 돈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냥 사무장만 무급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죠. 며느리 복수해줄 수단으로요. 며느리랑 사무장이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전 이 두 것들이랑 다르게 인생이 아주 술술 풀리고 있는데요. 갑상선 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생존율 40%를 뚫고 지금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죠. 손주들이 한동안 제대로 보살핌도 못 받고 제가 아들 챙기느라 밥도 지들끼리 밖에서 해결하고 그랬나 봐요. 기가 팍 죽어있는 상태더라고요. 처음에는 첫째랑 둘째 녀석 모두 자기가 무슨 짓을 겪었고 무슨 심경인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열게 됐나 봐요. 첫째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저한테 이런 말을 다 해줬거든요. 할머니,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챙겨주지도 않고 카드 한 장만 딸랑 던져줘서 맨날 외식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랑 살면서 맨날 집밥 먹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첫째 녀석은 물론 둘째 놈도 이러길래 제가 올바르게 키울 생각이에요. 제대로 된 가족은 저밖에 없는데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 키워야죠. 제 아들을 아버지 없이 변호사로 잘 키운 것처럼 제 손주들도 잘 키워낼 거예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진짜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모든 분들이 제 사연글을 통해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